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할 분들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미디어 전문 정블리 정상근 기자, 그리고 1일 명예기자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내일신문 시경캡 김영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세 분과 대담 이어갈 건데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분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법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어제 이른바 국회 난입 사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국회 출입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너무 놀랐는데 한국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에서 오늘도 규탄 대회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이런 표현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선 기자? 저는 왜 이렇게 한국당에 계속 막 나가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아수라장 자체도 물론 문제고, 네. 근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날 이 사태 자체가 한국당이 주최한 이 규탄 대회 연속이었다는 점. 그렇죠. 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물론이고 그 야당 네. 그 주요 당직자들이 그 어떤 좀 도를 넘는 행동들을 방조하거나 아니면 계속 놔두거나 부추기는 것까지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 지도자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고소 고발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엔 정말 황 대표와 그 한국당이 정치적 또는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게 문제는 이 규탄대회 주최자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라고 하는 점이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당시에 저질러진 폭력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야비했어요. 캔, 담배꽁초, 네. 침, 사람들한테 그 농성하는 그 네. 정의당 당직자들이나 또는 뭐 서른 의원 등에게.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뭘 항의하거나 뭐 진입하려고 하는데 몸이 부딪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성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캔을 던지고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사람들한테. 캔까지 집어던졌습니까? 예, 캔 던지고 담배꽁초 집어 던지고 이랬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집회 주최자는 이 집회가 폭력 집회로 그 집시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벌어지면 처벌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폭력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들만 쏙 의회 안으로 들어갔다거나 네네. 그 직전에 황교안 대표께서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는 그런 그 폭력이 벌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사무처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네. 문제고, 그다음에 그런 야비한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 이미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통해서 선동했다는 거예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법적 책임을 또 야당 탄압이다라는 말로 피해갈 수 있을까? 오늘 정의당이 고발장을 정식으로 황교안 대표로 고발장 그랬죠. 접수를 했거든요. 네네. 저는 이건 그냥 뭐 정치적으로 정무 감각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야비한 폭력을 선동하는 제1야당 대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야당 탄압이다라는 말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민노총이 국회 진입하려고 할 때 약간 폭력적인 그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그 당시 했던 그 워딩들이 그대로 기억이 나는데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상근 기자, 보수 신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당연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뭐랄까요? 근데 좀 그 보수 신문들이 비판을 하면서도 이 조선일보가 8면으로 썼고 이 동아일보는 한 6면으로 좀 짧게 전했고 이 중앙일보도 8면으로 기사를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일명감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 이 네. 부정적 단어가 뭐 담긴 기사이긴 했지만 좀 짧고도 주목도도 낮았고요. 또 사설로 쓰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 해당 매체들이 뭐 이른바 이제 항상 주장해왔던 이 폭력 집회를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가라고 네네. 좀 돌이켜 보면은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시민들이
이 밧줄 나무에 걸려 있는 밧줄을 빼서 이제 버스만 조금 끌어당겨도 네. 좀 이제 법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좀 일면에 대서특필하거나 사진을 네. 썼던 매체들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좀 공정한 잣대에서 이거를 좀 다루고 있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오늘도 규탄대회 이어갔거든요. 근데 목요일까지 규탄대회 계획을 보니까 어제는 수도권,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당원, 내일은 뭐 호남당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더라고요. 네, 네. 다 조직적으로 이 규탄대회를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오늘은 국회 사무처에서 그 출입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네. 바람에 당직자들만 규탄대회를 하고, 근데 문제는 그 당직자들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그 국회 앞에서 집회 벌어지고 있으니 거기에 가서 또 합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어제 있었던 일 중에 뭐 안 좋은 일들은 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기묘했던 일이 있었는데 기묘한 일이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성조기가 펄럭이는 장면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묘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이스라엘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네. 있었어요. 항상 두 번째로 출몰하죠. 기묘했던 일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국회 주변을 계속 빙빙 돌면서 네. 뭐 할렐루야라든지 이제 아멘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성경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뭐 예전에 뭐 여호수아가 여리고서. 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뭐 성벽 주변을 도는 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는 네. 그 종교와 정치가 좀,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랄까요, 하여튼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것도 굉장히 기묘하게 좀 봤었습니다. 또 하나 기묘했던 일은 본인들은 이게 정당성, 이게 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책임이다 이런 좀 네.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정당한 일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나는 자유한국당 당원이야, 나는 우리공화당 당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당신 자유한국당 당원이냐, 폭행을 한 사람한테 그럼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공화당 당원이냐, 그럼 또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정당당한 일을 하면서 왜 스스로를 부정하는지, 뭐 3번 부정했다는데 누구는 네, 예수님 네. 돌아가신 다음에 스스로 정당을 부정하고 있어요. 당에서는 우리가 뭐 조직한 거 아니다. 자발적으로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왔다고 하는데 월요일 아침 시간에 수백 명이 자발적으로 오기는 참 기묘한 일이죠. 그것도. 그럼요. 네. 마침 뭐랄까요, 그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성조기까지 세트로. 들고 오는 거는 좀 잘 믿기지가 않죠. 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책위장 맡고 있죠. 김재원 의원이 오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도 여당 시절에 뺨 좀 맞아봤다. 일부의 일탈 행위를 전체로 매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도 맞아봤으니까 너 좀 맞았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논리를 펴셨는데 네. 보통은 나 맞아봤는데 좀 아프더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보통 그렇게 가지 않나요? 그게 상식적이지 상식이죠. 않나요? 네, 예. 네.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논리로 가셨어야 했을 텐데 네. 게다가 또 일부 일탈행위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탈행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노총 집회에서 만약 나왔다면 과연 그걸 일부의 일탈행위라고 했을까? 네. 너무 심한 내로남불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 너무 기묘한 사건들이 발생해서 참 말을 잇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선거법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인 것도 맞는데 심상정 대표와 이 민주당 특히 이해찬 대표 등등 해서 어제까지 굉장히 공개적으로는 설전을 했어요. 하지만 또 물밑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심상정 대표가 오늘 중에 사프라이스를 마지막 협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상근 기자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오후 9시부터 이 4+1 관련 회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좀 들은 상태인데 네. 일단 선거법은 어떻게 뭐 좁혀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각 당의 이익관계가 엇갈리면서 어쨌든 재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네. 현재 이제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지점은 한 2가지 정도인데 이 첫 번째는 연동률 캡 부분이고 이 네. 두 번째는 이제 석패율 뭐 이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오늘은 국회 출입 좀 하셨습니까? 네, 미처 못 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화로 출입했습니다. 전화로. 취재는 주로 전화로 많이 이루어지죠. 네. 네. 밤 9시에 만난다라는 거는 사실 시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물밑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네. 사실 아주 물밑에 겉으로 드러난 쟁점은 뭐 캡, 석패율, 이중등록제 등 이런 부분인데 네. 어디까지 접근해 있는지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보안을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고요. 협상의 당사자들이. 네. 그래서 오늘 9시에 또 만난다. 뭐 낮에도 만났고 사실은 일요일 날도 만났고 계속 만나고 있는 것은 이게 또 시간이 지체될수록 네. 4+1에서 얘기했던 그 선거법 개혁 내지는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명분, 정당성이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할 수 있거든요. 네, 동력이 국민들이 좀 보기에. 빠지죠. 네. 네,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 이번 주 중에 뭔가 방안을 마련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밤 9시에도 또 뭐 내일 아침에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원래는 그렇게 폭력 사태까지 감수하면서 이 팩트에 올려 태운 법안은 225 플러스 75잖아요. 원래 선거법의 네. 원안. 그런데 지금 어떤 뭐 경로를 통했는지 250 플러스 50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캠 얘기 나오고 있고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사실은 225 플러스 75라는 것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에서 거의 1년 동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본인들끼리 숙덕숙덕 해가지고 숫자 확 바꾸고 지금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뭐 논란이 됐던 부분, 그러니까 연동형 캡이라든지 석패율 관련된 부분도 이미 다 합의가 됐었던 사안인 거거든요. 그때 이제 225대 75로 하면서 이 비례 75석에 이 50% 연동형 네. 하기로 하자라고 그랬죠. 이 지난 4월에 합의가 됐던 거고 그 합의가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서 그래서 쭉 유지가 되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원안을 올려놓고 보면은 결국 이제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결국 뭐 이제 뭐 호남 지역의 의석이 줄어들고 뭐 어떤 뭐 지역의 의석이 줄어들고 이 부분에서 뭐 좀 이해관계에 초월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재협상이 있었어야 하는 좀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거죠. 네. 본인들 사정이긴 한데. 네. 예, 사실 뭐 225대 75도 원래 그 원래 200대 100. 200대 네. 100으로 원안이 그런 있었던 안도 있었죠. 거죠. 네네네. 예, 최초에 또 선관위에서도 권고를 했던 것이 200대 100이었고 그리고 그 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나 지금 현재 민평당의 그 박주현 의원이 올린 안은 네. 330석이나 360석까지 네네. 의석을 늘려서 네. 최대한 1대 1을 그 비례와 지역구의 비율을 올리자. 그렇게 해야 실제로 이게 준연동형 내지는 연동형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형을 최초에 그 정치권에서 합의했던 것이 사표 없애고 국민들의 그 정당 지지율을 의석수와 좀 일치시키자라고 네.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각 당의 이해관계, 특히 뭐 민주당이나 큰 정당의 이해관계, 이게 뭐 현실에서 통과를 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론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사실은 최초 왜 연동형 내지는 준연동형을 도입하려고 했는가는 사라지고 네. 어느 당이 많이 가져가냐 적게 가져가냐 이제 쟁점 싸움만. 자체가 그렇게 이동해 간 것 자체에 조금 지금 국민들이 더 좀 당황스럽고 잘 이해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원칙이 무너지니까 숫자 싸움으로 가버리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4+1 정치협의체에서 이게 제대로 또 작동이 안 되니까 민주당은 그렇다면 원안대로 가자 얘기를 하고 한국당은 그 틈새를 이제 파고드는 모양새죠. 그렇다면 오케이 무기명으로 한번 표결해 보자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좀 급해진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국회를 전망을 하기가 매우 힘든 건 아닌데 김영선 기자 보기에는 제가 오면서 네. 이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이 담당 기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네네.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오면서 이제 정치부 기자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자를 취재를 하죠 보통.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네. 어쨌든 원안으로 가든 4+1의 어떤 다시 또 다른 합의안으로 나가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어떤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이 국회가 이 받을 후폭풍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끝맺음 마무리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게 4+1 협의체에서 아니, 네. 나오는 네네. 안쪽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원안대로 원안 가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곤 하지만 사실 또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표단속을 잘 해서 한다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느 부분일지는요.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4+1 협상도 중요한데 네. 한편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해찬 대표님 머릿속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해찬 대표님 사실은 네. 이게 그 원안 올려서 표결하자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원안 표결합시다 무기명으로. 네, 받아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아까 김영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대표님 머릿속에서 자 원안 갑시다라고 해서 표단속을 하면 그리고 기명 투표를 하면 지도부에 공천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저는 떨어뜨려 공천 안 받아도 돼요. 라고 작정하지 않는 한 네. 기명 투표에서는 반대하기 어렵거든요. 기명 투표가 전제네요. 예, 네. 기명 투표에서 반대하기 어렵고 근데 이제 그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확하게 이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하면 이제 부결될 네.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죠, 사실은. 오늘 네. 9시에 회동이 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선거법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 얘기 좀 해볼까요? 참 열받는 내용들인데 선거법보다 좁히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어려워. 네, 여기 뭐 캡을 씌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여기 오늘 오전부터 이제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이 네. 협상이 들어갔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뭐 여전히 한 그 기존 그 방위비 분담금의 500%가 넘는 한 5조 5천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측에서는 한 4% 정도 인상하는 거를 좀 요구를 네.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양측이 뭐 지난번 그러니까 미국 협상에서 좀 어느 정도 다소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500%와 4%의 다소간 의견 접근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라는데 좀 의구심이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협상이 좀 이어져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요. 네, 일단 내일까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상해서 결론에 이르렀던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입니다. 이미 우리가 내고 있는 돈이. 그래서 1조 원이 넘어가면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굉장히 이걸 반대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압력 때문에 결론을 냈는데 지금 거기에 5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철저하게 우리 국익을 고수하는 게 좋은지 또 협상 여부에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러분 의견 지금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MBC 미니 활용하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주한미군 감축까지 여러분의 의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시카고 국제협의회가 한국인들이 방위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0% 10명 가운데 9명이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방위비 증액에는 반대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방위비 합의가 안 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54%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변호사님? 아니 뭐 일단 그 미국에서도 이런 한국인 여론조사 한국인들이 네.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궁금해하고 여론조사까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네. 실은 뭐 어찌 보면 한 단계 진전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우리 쪽 한국인들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미국이 대체로 외교를 해왔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니었죠. 네. 한국인의 여론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진전이라고 하면 진전일 텐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 한미동맹에는 찬성하지만 트럼프에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미국 내부의 네. 어떤 그 필요도 작동한 여론조사가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은 드네요. 네. 김영선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내가 아니라 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트럼프가 너무 심하게 요구하니까 이 친구들도 한번 해본 걸까요? 아까 정치적 필요성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수치를 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한미 동맹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또 그만큼의 사람들이 또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것도 90% 이상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요구 또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갑질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수치를 보면 그렇죠. 예, 솔직히 네. 저도 뭐 그런 느낌을 적잖게 가지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쭤봤더니 주한미군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쩌면 정체된 상태인데 왜 네. 분담금 이렇게 5배 이상 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뭐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 또 한국은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랄지 네. 무임승차한다. 네. 이런 식 또는 또 남북관계 진전하고 분담금을 같은 선상에 놓고 흥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반감에 좀 불을 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도 정확하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명세서가 공개 안 하고 있죠. 공개가 네. 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해서 사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4위예요. 이것도 굉장한 돈을 주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위비 증액 문제.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연계해서 네. 대비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주한미군 감축까지 갈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인가 통과된 그 보도를 보니까 이 미국 상원에서 주한미군 수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다. 네. 라는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8,000인가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서면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미국이 뺄 수 없는 좀 그런 그렇죠. 상황. 의회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인 것인 상황에서 이 주한미군에 연동시켜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이 행정부에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네. 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이 방위비 분담금 내역을 쭉 보면은 이 미군의 인건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저는 이거 불법 파견의 소지가 높다. 왜냐하면 소속은 이제 미군인데 그럼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은 우리의 이제 지시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미국 쪽에 불법 파견을 간 것인지 그것도 좀 의아한 거고 그리고 이 우리 측에서 사실 이제 미국 쪽에 받아야 되는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 기지에 있었던 환경오염 관련된 그렇죠. 이 비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이 5조를 요구하면 우리는 환경 분담금으로 한 10조 원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그게 지금 추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추산도 사실은 안 되고 환경을 원상복구시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이 모자라서 증액 요구를 하는 거냐. 첫 번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준 방위비 분담금도 다 못 써가지고 우리가 현금을 안 주고 채권으로 줘요. 필요할 때 달라고 해라고 하는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방위비 분담금 요구 중에서 소파에 따라서 소파의 부속 협정인 방위 분담금 협정에 따라 줄 수 없는 돈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외 미군, 그러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호르무즈에 파견 나가 있는 미군 이들을 위한 돈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협정상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없는 돈인데 5조에다가 계상을 해서 달라고 하니 그러면은 우리는 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으니 줄 방법을 좀 갖고 와봐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될 판이고 그다음에 금방 정상근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한미군 감축은 의회에서 그 숫자를 통제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을 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이 주한미군 감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미국 의회에서 다 통제한다. 주한미군 숫자는. 이거는 좀 오해 없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년 동안 동맹을 하도 괴롭히니까 의회에서 걱정이 돼서 공화당까지 같이 참여해서 숫자 못 줄이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22,000원인가 2,500인가였는데 이번에 늘렸어요. 숫자를 28,000인가로. 늘었다고 하고. 그래서 의회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미국에서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어차피 그게 다 한국에서 쓸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엔 그냥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죠. 온누리 상품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지금 인건비 수당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거의 그럼 우리가 용병을 쓰는 거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방위비 협상에 관해서 애청자들의 의견 한번 읽어볼까요? 유튜브로 안재영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미군 기지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게 미군이 필요한 아시아 방어 효과가 있는 거니까 한국만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추가 부분은 일본이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역시 유튜브로 송영근님. 미국도 한반도 방위는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니로 윤소연님은요.
방위비 너무 주는 건 걱정인데 미군이 빠지면 전쟁 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역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의회가 잘 통제하고 있다.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는 화성이 아니라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네. 경찰이 오늘 8차 사건의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그리고 검사를 정식 입건했습니다. 김영선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수사 중인 그 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장시간의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요. 2시간이었습니까? 2시간여에 걸친 브리핑이었는데 네. 그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에서 사망했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한 37명을 조사했다고 하고요. 네. 이 중에서 이 혐의 사실이 포착된 경찰관 7명 그리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담당 검사 1명을 네. 정식 입건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지금 네. 이 문제를 놓고 약간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인데 네네네.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를 맡고 있던 게 경찰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수사 중에서 자신들이 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윤 씨의 재심과 관련한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 위해서는 네. 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일단 가져갔던 부분이 일단 갈등의 1차 시작이었고요. 네. 근데 가져간 이후에 수원지검에서 그 경찰의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검찰 말고 네. 경찰의 문제점만 짚어내는 식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계속 흘리거나 뭐 발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경찰은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라는 네. 식의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예. 책임인데 네네. 어떻게 한쪽만 몰아가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다 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더라도 모든 거는 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고요. 네. 예. 검찰 수사 지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경찰이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뭐 당연히 그게 더 심했고. 예. 검찰이 모든 권한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수사권, 지휘권, 종결권 뭐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당시 경찰이 가혹행위 등등을 통해서 억지 자백을 받아냈다는 전제로 검찰이 전혀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 그 검찰의 자기 임무, 직무 네. 중에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인권 탄압이 있었다면 이거를 수정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적어도 본인들의 직무유기가 있는 거예요. 또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유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빼고 마치 네. 현장에서 수사를 했던 경찰에게만 자 책임은 너에게 권한은 검찰에게. 네. 책임은 경찰에게, 권한은 검찰에게. 이런 방식의 접근에는 사실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은 최근의 분위기에서 더 납득하기 어렵죠. 네. 예.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찰의 의견의 그 일부를 보면은 우리가 인권 수호자다. 네. 경찰에 저 많은 권한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도 그들의 논리자 주장인데 사실 이런 사건들 보면은 뭐 경찰을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가혹행위를 했다는 그 경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찰, 검찰? 그렇죠. 뭐 어떻게 어쨌든 보십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좀 검찰에서도 수사 지휘를 제대로 못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 네. 뭐 어쨌든 이런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그 범인 검거가 잘 안 되고 또 가혹행위도 있었던 부분 뭐 허위 자백을 받았고 검찰은 또 그거를 이제 기소를 했고 또 재판부는 그거를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총체적인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네. 이거를 어느 한쪽으로 그냥 몰아서 책임만 물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당분간 좀 유지가 되겠어요. 이 지금 뭔가 신경전이. 네. 이 논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수정안을 내보려는 검찰의 로비가 극심했다는 네. 보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이게 멈춰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라도 계속 수사권 관련한 민감한 검경 간의 그 신경전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